가끔 뉴스를 보면 피해 입은 지역의 크기를 설명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저는 여의도가 얼마나 큰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여의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중심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소를 말할 때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무슨 곳 이야기를 할 때 서울특별시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지방에는 동일한 이름의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처음부터 서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방에서 섬마을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평생 섬에서 살았지만 꽤나 괜찮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적도 좋았지만 그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난 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생활은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서울 근교라 지하철과 버스가 잘 운행되는 곳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자취방을 찾아오거나 학교에 입학하려고 짐을 들고 왔을 때도 도시가 쓸쓸하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세상의 변화는 울릉도 안에서도 적용되지만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배달되는 도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주문한 물품이 낮에 주문하면 저녁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죠. 그러나 저는 젊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완전하게 적응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고 4년을 대학에서 보낸 후에는 울릉도에 대한 답답함을 완전히 잊었죠. 가끔 방학 때 울릉도를 방문하면 그렇게 심심할 수 없더라고요. 서울과 달리 울릉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부모님은 울릉도에서만 살았고 밖에서 살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관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울릉도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없었죠. 제주도처럼 비행기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아니었고 구경할 게 많은 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 해먹기 때문이다. 그때 이 고생이라고 했다. 이렇게 배를 열어야 사람들이 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네였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었거든요. 장사가 잘 될 수 없어. 절대로. 사람들이 푸짐하게 번거를 미처 받았어요. 그런데도 엄마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가게는 나름 괜찮게 잘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이 바로 엄마의 손맛이 묻어나는 노각 김치였죠. 제 입맛에도 정말 순위가 우째요. 노각 김치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사업 확대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노각 김치는 나에게 소울푸드 같은 것이었어요. 소울푸드. 하지만 그 김치가 없다면 울릉도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알지만 꼭 먹고 싶다면 울릉도에 올라야 했어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기에 육지에서 찾아 먹으려고도 했고 엄마한테 비법을 물었지만 따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맛이 똑같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풍족한 삶을 즐기니까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울릉도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서운해 하셨고 내가 방학 때마다 여기에 오긴 했지만 4년이라는 시간에 떨어져 산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는 울릉도에 와달라고 바랍니다. 우리 딸을 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적적해요. 아이야, 울릉도 생활이 싫어요? 엄마랑 아빠 옆에서 지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살기는 더 편해요. 취직을 해보고 싶은데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지만 서운하게도 생각나서 많이 울릉도로 가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속상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울릉도 생활에 적응한 나도 울릉도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마을이 너무 작아서 모두 초등학교 친구들이거나 중고등학교 동창들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할 생각을 한 적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친구 사이로만 이었는데 갑자기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결혼도 하고 제 미래를 위해 울릉도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찌됐든 저는 직장을 구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울릉도를 갈 시간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는 방학이 보장되어 울릉도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직장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 고생하는 것인가 싶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죠. 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육지에서 잘 지내는 저를 보면 대견해하셨어요. 이제는 저희 딸 생활 능력이 커졌고 홀로 자취하면 집안일도 잘 처리할 테니 남자만 있다면 딱일 텐데 말이에요. 결혼은 언제쯤 할까요? 아직 20대 후반인데 벌써 결혼 생각을 한다면 너무 빨리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도시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안 해요. 자신의 일을 먼저 하고 돈을 벌고 나서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엄마는 손주를 키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지로 올라가서 애를 낳아주고 키울 테니까 너무 빨리 결혼하라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 생활은 얼마나 바쁘고 연애를 할 시간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회사에서 연애를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회사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었지만 결국 회사 내에서 연애를 해보고 헤어졌습니다.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해보세요. 지금 연애에서 마음이 맞는지, 언제 결혼할 건지, 적어도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특히 타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정은 중요한 법이죠. 결혼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하세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결국 부모님과 항상 결혼, 연애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동료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과 성격, 취미가 잘 맞아 결혼을 했어요. 1년이 지난 뒤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했죠.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요. 당신을 평생 잘 돌볼 거니까 내게 시집와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항상 나를 챙겨주고 보살펴줘서 결혼을 결심했죠. 삶에서 2번 이런 사람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평생을 살아갈 것 같아 좋아요. 같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집안 즉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세련되게 차려 입으시고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시던 시모선은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저를 탐문하기 시작하셨어요. 대학은 이미 수도권에서 나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어떠했나요? 제가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잘 놓여 있었고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오징어 어부일도 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 엄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요. 때론 친척들이 울릉도 주민을 다 오징어 어부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평소엔 울릉도 오징어가 비싸고 맛있는 건 인정하지만 사실은 다들 오징어 어부로 일하진 않아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에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해요. 그 내 동네에는 일반적으로 오징어가 비싸고 유명하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을 텐데요. 그 말은 이해하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민폐가 되는 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다른 주제로 빠져버렸어요. 호호. 그렇지만 울릉도도 관광객이 있어요. 다들 주로 제주도로 가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참된 친구로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지 않고 착각해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략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애교 있게 그렸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시골 촌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저에 대한 궁금한 것들만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예전에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남편과 둘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한평생은 우리 아들만 끼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혼자 살 걸 생각하니까 은근히 서운하기도 하고 쓸쓸할 것 같기도 해요. 루트라 저희가 최대한 자주 살펴보고 안부 전화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께서 적절해 하실 것 같아이도 마음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올 테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부부의 연애 맺게 되었으니 양가 부모님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거랑 따로 사는 거랑은 다르지. 나는 자주 찾아오고 전화 오고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그냥 우리 아들 평생 내 손으로 밥 먹이고 빨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나는 쭉 혼자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집에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너무 아깝지 않겠니?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제 자식 다 키우고 그동안 고생하신 거 여유롭게 즐기시면서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100세 시대인데 아직 어머님 해보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테고요. 언제까지 아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머님 세월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이제 어머님도 어머님의 생활을 즐기세요. 나는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고 챙겨주는 것이 내 취미이자 특기이자요. 내가 바라는 내 생활이다. 소리야, 이 아이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 내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꾸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딱 잘라서 말하자. 나는 우리 아들을 참가 보내고 따로 살고 싶지 않다. 학과를 하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순간 놀라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 남편도 그동안 시달린 것 같은데 어떤지 얼굴에 그림자가 싹 들리우더하고 만약 남편도 합가 마음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합가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 애초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용기 있게 시어머니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도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합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수십 년을 따로 살았고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있으니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 부부끼리 맞춰가고 하는 동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그러네. 그냥 살다 보면 다 맞춰지는 거지? 원래 부딪혀 봐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나중에 나랑 같이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처음부터 같이 살면서 다 같이 맞춰 가야지. 적응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허락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라니.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작부터 합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신혼인데 일은 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신혼은 신혼답게 저랑 그이랑 단 둘이서만 알콩달콩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서운해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했지만 누가 신혼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원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평생 동안 아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살기를 원할까요? 이미 2, 3호 이야기가 정해졌군요.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식 준비하고 스튜디오 촬영까지 전부 제 남편과 함께 발품을 팔아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해요. 돈을 주고 해야 하냐고, 드레스가 왜 비싸냐고, 동네 사진관에서 찍으라고. 왜냐면 우리 동네에 사진관이 25년째 영업하고 있고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도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서 그랬겠죠. 그들은 비싼 돈을 들이면서 대혼례를 복사하는 것보다 동네 사진관에서 찍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제발 어른의 말도 좀 듣도록 해줘요. 언니가 합가를 거절하자 어딜 본인들 반찬이라도 떼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거절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한 가지씩 쌓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신부들의 축제이지 애들의 로망이 아닌데 말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시어머니가 반짝거려도 난 내대로 할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계속 그런다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 두 번째로 번질지도 몰라요.
부모님도 결혼식 준비가 돼서 울릉도에서 내려와 서울 시켜드렸어요. 무척 복잡하고 아득했어요. 이렇게 계속하겠다. 바다의 짠내가 싫다 해도 울릉도가 최고다. 그런 얘기야. 어쨌든 우리 딸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우리 남편을 보면 정말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안심이 된다. 결혼식을 앞둔 날 우울했지만 엄마가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셔서 견고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평생 함께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다. 나는 결혼 생활이 주말에 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며 즐기는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신혼집에 찾아와 죽치고 있는데 남편이 분가를 하니까 외로워서 강아지를 분양받아왔는데 그게까지 데리고 왔다. 내가 개를 무척 무서워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개를 데리고 오니까 무서워서 싫다. 강아지라도 아이를 두고 외출할 때 두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너는 아기를 두고 나갈 수 있니? 나한테는 옆을 지켜주는 유일한 가족이니까. 우리 민기가 얼마나 온순한지. 그래, 작아서 위협적이진 않지만 조그만 개니까 심심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놈의 개는 오냐오냐 키웠는지 지랄견이라니까. 주변에 개 키운 집이 없어 조용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개를 데리고 오니까 개 짖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다들 주말엔 쉬고 싶은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눈치가 보여. 눈치 싸움이 싫어서 원쯤 아무데나 다니네. 진짜 죽거든. 우리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동물이라도 입양해야겠다 싶었어. 무엇으로 위협 줄만 할까 고민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 만만한 동물이 뭘까 하다가 햄스터나 기니피그 같은 거도 알아봤는데 콧방귀만 날 것 같았고 애완동물 카페를 뒤져서 애완용 뱀을 발견했어. 온도만 잘 맞추면 키우기 쉽고 물려도 상처만 조금 나는 애완용 뱀이래. 밥 던져주는 것만 곤란해했지만 눈 감고 분양 받아놨어. 평소에는 안에서 키우고 시어머니가 매주 주말마다 괜히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이쁘게 꾸며놓는 척 연기를 하는 셈이야. 응, 그래. 어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순간 이곳에 뱀이 있다니? 어머나, 어떡하지?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해? 아니면 소방차를 불러서 쫓아내라고 부를까? 와우, 왜 뱀이 여기 나와? 아파트에 뱀이 나오다니 여긴 시골이 아니고 도심이잖아. 이런 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응응, 어떻게 할까? 애완용 뱀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야. 어디서 뱀이 나온다든가 하면서 시렁시렁거리지만 일부러 꾸며낸 척 말 안 해놨지? 어머, 이건 애완용 뱀이래. 나는 그동안 꼭 뱀을 키워보고 싶었어. 이름도 지어놨어. 어머, 내 강아지가 미키예요. 뱀 이름은 스네이키야. 뭐라고? 이런 미친 아이 가지고 나만 이상한 줄 아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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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물렸어. 발등이야, 발등. 어떡하면 독 안 날까? 빨리 응급차를 불러. 빨리, 난 죽어. 실 가야 하잖아. 에이, 이건 독이 없는 애완용 뱀이야. 어머, 내 민키가 물린 것보다는 괜찮고 아파하지도 덜 할 거야. 그냥 말테카솔 바르면 괜찮아. 서랍에 있어. 그래서 그랬어. 하지만 유성인의 눈길에 실망을 안겨줬어. 그 이후 시어머니가 민키를 데리고 올 때마다 스네이키를 풀어놔두고 지내니 민키는 경계심이 가득해서 믿지 않아. 정말 마음 안정이 안 돼서 둘이 서로의 스트레스를 가져요.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민키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신혼집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도 혼자 키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또는 뱀을 너무 싫어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힘없이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식으로 시도해도 너무한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하실 텐데 내가 어린 시절 개에 물리면서 개를 무서워했던 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운동하고 나들이를 즐길 계획이었지만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개를 무서워해서 개도 싫어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서 어머님이 뱀을 싫어하는 것처럼 개도 싫다고 말했어요. 미니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주고 잘해보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민키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걸 알아요. 혹시 제가 더 좋게 대해주면 점수도 올라갈 거예요? 결혼한 건 제가 어머님과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과 결혼한 건데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연애 때는 내 편이 되어 주었는데 남편으로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 남편의 태도에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가 쉽게 고쳐졌으면 제가 아직도 걔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죽게 하겠어. 그때 때마침 하늘이 절 돕는 건지 뭔지 뉴스에 어린아이가 개한테 물려서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저랑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헛기침을 했고 저는 기세 등등에서 적어보라고 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으스댔죠. 남편은 다 큰 성인이 발로 뻥 차기만 해도 걔가 날아갈 텐데 뭐가 무섭냐고 궁시렁궁시렁 거렸지만 저는 뒤에서 몰래 손가락으로 욕을 날려주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뱀 때문에 신혼집에 놀려오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매일 같이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신혼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입을 덮고 자면 자연스럽게 화해도 하고 그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나 다름없는 새 생명이 생기게 된 것이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노가 김치가 아른아른거리고 당기고 미치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울릉도에 계시니까 부탁드리기 좀 죄송했지만은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못 오시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겁니다. 친정엄마께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임신하고 나니까 나 엄마가 해준 노가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있지? 엄마가 해준 간장게장도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먹고 싶고 지금 딱 뱃길이 잠잠한 시기. 그리고 나도 좋으니까 노가김치 내가 가져다 줄게. 아무것도 아닌 임식인데 말야 우리 딸이 먹고 싶대서 사줘야 하거든. 내가 당연히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서 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 불안했어. 겨울이었고 언제 날씨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였고 겨울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가 막히거든. 울릉도에 살면 겨울에 바다로 나가기 어려운 걸 잘 알아서 친정엄마를 힘들게 하기 싫었지만 노가김치에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내가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온다는 걸 기다렸어. 요즘 친정엄마가 와서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외식할 기회도 많고 하지만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나도 요즘 동양식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서 몇 사람이 해당치 않았는데 정말 취해서 옥수취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그날이 올 수가 있었다. 또 다른데 나는 할 수 있어. 내 정 많이 내서 말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거의 친정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영친정엄마가 와오다. 전 비에트너미즈 집이나리 날부터 이렇게 부조천이 부려서 날씨는 이제는 아니어도 이제 이렇게로 갈 경우 이렇게 바쁠 거라고 생각과 추측을 하게 해주고 이끌 것 같아요. 근데 이국어 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고 싶었지만 다 그러지도 마세요. 가는데 이력이 할 아직 멀리 아직 전 아직 뭐라고 하는 거야. 금지 산부인과 뭐야. 내가 잤어야지. 샤먼 우회익 낸더 그렇지 아빠 태오 고 알알. 아로리 아이 하는 법 아내야 애니 졸려서 집에 한글 놈 들어가는 다 없으므로 그때 제 아이 우리가 현자대바 큰일 미해 요작가 현자온 니절바 바로 에루이 들어가 벽고 에이은올 침이 날라다해 카약 아이갱대 지금 발레교황 나다 가슨 철회해 차단 볼렘 날짜스한 인서. 엄마, 임신하고 나니까 나 엄마가 해준 노가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있지? 엄마가 해준 간장게장도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먹고 싶고 지금 딱 뱃길이 잠잠한 시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은데 엄마가 오실 시간이 거의 없어 보이고 어떡하지? 남편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이 놈의 바쁜 놈. 듣지도 않고. 고민했어. 친정엄마는 서울지리도 잘 모르시고 신혼집까지 찾아오기 힘들 걸 알겠지만 이미 출발한 것 같고 집에 다시 가라 할 수 없잖아. 자는 남편 귀를 잡고 큰 소리를 쳤어.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니까 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오면 문 열어줘. 알았지? 난갈게 남편은 지켜줘야 했지만 친정엄마가 찾아와서 들어오도록 해야 했어. 저기 산부인과로 향했어. 예약 안 한 게 문제였어. 사람이 너무 많았어. 대기했지만 3시간이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산부인과에 나 있는지.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이 전화 안 받아. 남편이 답장도 안 해. 엄마 왔어. 문 열어줘. 지금 엄마랑 있으니까 전화 안 받는 거 알아. 문 어서 열어줘. 그래? 그럴 거면 충분히. 찬 밥을 먹고 싶어서 목이 맴매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집으로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도착했는데 친정엄마가 이상하게 사라졌고 시어머니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없이 식탁을 향해 손짓하며 있다. 나는 살짝 불안해했지만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고 그냥 반찬만 주러 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울릉도로 돌아가셨다며 병원에서는 별다른 건 없다고 했다. 어떻게 엄마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녀가 제거할 때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다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울릉도로 돌아가신다고 가셨어. 아니, 이 여기서 거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엄마가 쉬지도 않고 바로 출발할 리가 없어. 가야겠지? 이상해. 지금 배달한다고 해도 말야. 배가 끊길 시간이고 울릉도로 가기엔 겨울이라서 배가 일찍 운행을 마치잖아. 근처에서 하루 넘기고 가시려나 봐. 아이 나도 몰라. 그냥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사라져서 나도 몰라. 자세하게 물어볼 틈도 없었어. 놀라서 마음이 가라앉히려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고. 엄마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 멍청한 일 가방에 넣어두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라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 이동 중이라 전화 울리는 걸 모르시나 보다 하고 그만뒀어야 하는데 계속 찝찝했어. 서울 지리도 못하는데 귀찮게 피곤함을 끌고 가시겠다고 나가다니 이상해. 그래서 매번 전화 받으라고 잔소리했는데 똑같이 안 받으실 때가 많아 답답했어. 마음이 불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릉도로 나가신 친정엄마가 도착하고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휴대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집에 가려고 일어서셨어요. 남편께서는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시겠다며 그 뒤를 따르셨어요. 속으로는 제가 시어머니를 좀 모실 거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싸우는 것을 싫어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혼자 집에 남아 발만 동동 그리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으니 친정엄마 번호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는데 번호를 잘 안 보고 이상하게 기분이 새서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병원입니다.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났나 싶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에서 왜 전화를 하셨죠?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지나가시던 분께서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고 응급수술이 필요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시면 빨리 와주세요. 수술을 해야 하니까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응급수술이라니 의심부터 들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빨리 와주셨어요.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표정을 보고 있는 택시 운전사도 걱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로 손만 덜덜 떨며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했던 일이고요.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정말 저희 친정어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려고 나간 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다는 게 신기해서요.
기절한 상태로 깨어나지 않다가 1시간 반 전에 깨어나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응급실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꼬리뼈를 다치신 것 같은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조각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뼈를 조이고 고정하는 수술을 해야 해요. 게다가 환자분께서 골목길에서 넘어지시고 그대로 기절을 하신 티로 추정돼요. 행인분께서 신고를 한 게 꽤 늦은 시간이라고 손발에 동상이 있어서 동상 치료도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 반찬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봐서 너무나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됐어요. 그 순간에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는데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푹푹 쏟아냈어요. 다치신 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딜 가냐며 울릉도로 빠르게 가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엄마 나이에 꼬리뼈 수술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진짜 못 살아. 아니야. 김서방은 정말 자기 피곤하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나는 어떡하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쉬나. 문 앞에서 박대해지고 안 살려고 어쩌죠. 했던 일이고요.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정말 저희 친정어머니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저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요. 울릉도에 가려고 나간 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다는 게 신기해서요. 기절한 상태로 깨어나지 않다가 1시간 반 전에 깨어나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응급실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면서 꼬리뼈를 다치신 것 같은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조각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뼈를 조이고 고정하는 수술을 해야 해요. 집에 돌아온 거야? 제가 엄마가 순간 머리를 다쳤나 싶더니 의사가 꼬리뼈만 다친 것과 동상 증상 외에는 다른 데는 모두 안정 상태라고 했던 말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앞에서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친정엄마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는데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야간에 어디로 가셨어요? 엄마를 모셔다 오신다고 오셨던데 왜 나가셨어요? 밥 먹으러 나가셨어요. 거기다 살찔 것 같아서 밥을 참는데 뭐가 그리 급해요? 언제 들어올 건지? 엄마를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대요. 이야기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버님은 그 사이에 방해가 됐어. 어제 과음도 했고 엄마도 왔다. 그러니까 장모님까지 계셔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당신도 반찬만 받으면 끝이잖아. 아니었어요. 반찬을 먹고 싶어서 장모님을 부르신 것인데 반찬은 다 저가 가져왔잖아요. 지금 제가 병원이라고요. 당신이 쫓아낸 우리 엄마가 미끄러져서 아스라가 난 곳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동상도 걸렸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우리 엄마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요.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입원하여 회복 중이에요. 소식을 전달받은 아버지는 급히 육지로 올라와서 남편에게 꽃다발과 음료수를 사들고 병실을 찾아왔다. 아버지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 이 새끼 완전 미친 놈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 딸을 그렇게 대하냐. 아버지는 남편을 비난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를 후려치고 욕을 퍼부었다. 남편은 변명도 없이 계속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아버지는 남편을 병실 밖으로 쫓아냈지만 친정엄마는 수술비와 병원비를 전부 내주었다. 여전히 아내를 돌보는 친정엄마는 결국 엄마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울릉도로 떠날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깊은 후회를 품었다. 태어날 아이가 언제 나올지 놓고 진지한 논의가 벌어졌다. 서울에는 병원이 많으니 임신 8개월이면 출산 시기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인가. 울릉도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회복 중이니 엄마의 음식점을 내가 돌봐야겠다. 그 사람이 누군데에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지만 병원도 서울에 있고 말이다. 애를 낳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울릉도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 거야?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꽃샘 추위도 풀릴 때쯤에 울릉도가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여기서 태교도 좀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자.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으니 다행이야. 친정 부모님도 육지로 오기 힘든데 아이를 실컷 보고 가고 싶어. 아니, 거기서는 출산 전문가가 있지? 그냥 시골집 같은 곳에서 위생 개념 없이 출산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데 모두가 무시해버리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남편과 시어머니가 울릉도로 찾아왔어. 어색하게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왔어. 다들 신기해했어. 우리 엄마 몸은 회복 잘 되었어? 며느리가 울릉도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걱정돼서 참을 수 있어야지. 우리 아들도 휴가 내고 왔어. 아이고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 나는 문전박대를 당해 꼬리뼈 다칠 줄은 몰랐는데 어디 사돈도 한 번 없나? 당신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이야기의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부부 논쟁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방문하자 아버지는 이참에 일 몇 가지 시켜야겠네 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무 대꾸를 못했고 이를 본 아버지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하는데 사위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려고 했고 결국 엎드려 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유머와 갈등이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이야기였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 있는 자리에 어머니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며 친정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고 남편은 떨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 밧줄에 몸을 메고 지붕 수리를 했어요. 나무도 패고 지붕도 수리하느라 허리가 나갈 것 같다고 하여 제게 붕대가 없냐고 요청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나 더 웃긴 것은 봄바람이 불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뱃길이 떡하니 켜서요. 며칠 동안 고립되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육지로 나가려 했는데 그 둘을 부러워하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이웃들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차려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둘은 피곤해 밤 9시에는 코를 골면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후 나도 출산을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내게 고개를 숙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 미안하지만 너를 혼자 다루기 어렵구나. 그 사이 나는 화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결코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육지로 나가려 하니 남편은 부모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편의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어머니마저도 지면을 보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해 최대한 지원했다. 그리고 제게 충고해 주었으나 집에 돌아와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저는 아직 화가 가시질 않아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이 거의 마감되어 친정 부모님 모두 육지로 왔고 현재는 친정집에서 남편을 구박하며 저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몸 관리를 돕겠다고 하시며 울릉도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미온적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아예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우리 집을 무시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